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30일 오후 3시 20분입니다. 오늘 또 유명한 우리 강형원 기자를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오셨습니까? 예. 우선 제주도 왜 가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제주도에 그 용암 동굴이라고 전 세계에서 유네스코 지정된 아주 훌륭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취재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강형원 기자는 조갑제 TV에 여러 번 출연하셨습니다. 기자라고 지금 제가 부르는 이유는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에서 특히 미국이면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그리고 토론토 이런 지역에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AP 통신, 로이터 통신, 세계적 언론사의 기자로서 일하시면서 두 번 사진으로서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첫 기자이면서도 상을 두 개나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한국의 문화를 이 사진으로 보여주는 이 대단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비주얼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입니까? 네. 비주얼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로 랜덤 하우스에서 책을 낸다고 들었는데, 예. 그 책 무슨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랜덤 하우스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출판사죠. 예.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에서 동시에 한글과 영어 또 제 사진 가지고 한국의 문화유산을 영어 문화권에 첫 소개를 하는 그런 책으로 올 여름에 출판될 예정입니다. 그 설명도 직접 쓰셨습니까? 당연히 현재. 예. 지금 이 작업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요새는 이미지 세상이니까 영상으로 또는 사진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한국의 문화유산을 찍어서 거기에 영어로 설명까지 달아가지고 책을 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제가 이제 로이터 데스크에서 일할 때 제가 하는 얘기가 if there's no picture, there's no story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요즘의 세대들은 사진이 없이는 뉴스도 보질 않습니다. 그 대단한 예언력, 그때만 해도 아직 이 정도 시대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사진으로 첫인상을 한국 문화에 대해서 영어 문화권에서 가질 경우에 이제 두고두고 우리 문화가 제대로 알려질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해서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강형원 기자를 모시고 이 기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남을 제일 많이 비판하는 직업이 기자인데 기자는 또 거의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일종의 성역에 살고 있는 게 기자인데 오늘은 기자 비판을 좀 해야 되겠는데 오늘 강형원 기자를 모시려고 생각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난 5월 21일 국방부에 이제 들어가 있는 대통령실 밑에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걸 저는 무심코 스치고 지나갔는데 우리 강 기자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두 대통령이 입장을 할 때 미국 기자는 일어섰는데 한국 기자는 일어서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확인해 보았더니 과연 강인선 대변인이 한미 두 정상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라고 어나운서를 하는데 미국 기자는 딱 일어섰습니다. 아주 부동자세를 취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한국 기자는 앉은 채로 있었습니다. 아, 그게 무슨 차이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제 생각엔 전통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president하고 presidency를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대통령 프레스 컨퍼런스에 참석할 때는 그 presidency를 기록하는 차원으로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presidency, 그 대통령 제도에 대한 그 존중심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 대통령이든 간에.
미국 대통령제와 한국 대통령제가 아주 흡사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커맨더 인 치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사령관입니다. 네. 한국도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대표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통령직에 대한 존중심은 국민으로서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특히 기자들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가장 공손하게 그 대통령직을 관찰하고 또 평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의를 갖춰야죠. 예. 그때 보니까 두 대통령이 들어올 때 미국 기자들이 일어서가지고 한참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언제 앉죠? 이제 대통령이 말씀을 할 준비가 됐을 때 앉습니다. 보통. 됐을 때 예. 앉습니까? 예. 그러면 대법관에서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할 때도 꼭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예. 예. 법정에서 판사가 들어올 때 다들 일어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질문하는 걸 보면은 미국 백악관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걸 보면 아주 무례할 정도로 집요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청와대 출입 기자는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부드럽게 질문을 해요. 그 차이를 어떻게 봅니까? 예, 글쎄 저는 한국을 잘 모르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예. 가장 어려운 질문을 제일 먼저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가장 어려운 질문부터 가장 쉬운 쪽으로 내려갑니다. 쉬운 쪽으로 내려갑니다. 예. 그럼 처음부터 미국 대통령 긴장하겠는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뉴스 컨퍼런스를 독자들이 볼 때 예. 가장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답을 들으려고 계속 보지만 이미 자기가 아는 내용을 물어봤을 때는 바로 채널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렇네. 예, 미국의 뉴스 컨퍼런스 시청률 그렇죠. 중요하지. 예, 기자회견 장소에서도 맨 앞줄은 텔레비전 기자들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이 독자들 또 청취자들 시청자들이 떠나지 않는 질문부터 합니다. 예. 우리 강형원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백악관 출입 기자를 오래 했고 또 잠시 백악관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백악관 출입 기자가 숫자가 많습니까? 숫자가 많은데 그 좌석을 네. 그 화이트하우스 코레스폰던스 어소시에이션에서 정합니다. 정합니까?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언론사, 신문 부수가 발행수가 높고 독자가 시청률이 높은 방송국들 그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가기 때문에 이제 시골 신문사나 지역 신문사들은 자리가 없어서 못 앉죠. 예. 그 백악관 출입 기자 중에서 가장 선임자로 알려져 있었던 그 할머니 한 분 계셨잖아요. 예, 헬렌 토마스라고 있어요. 헬렌 토마스 소속이 UPI였습니다. UPI. 오랫동안. 예. 오랫동안 UPI인데. 2013년도에 타계하셨습니다. 돌아가셨네. 예. 예, 그분 말년에까지 계속 나오셨는데 예, 여성으로서의 첫 그 기자협회 회장도 하시고 또 대통령을 10분이나 취재했어요. 미국 대통령을.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뭐 대통령 개개인적으로는 별로지만 이 프레지던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걸 취재했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질문권 줄 때 항상 1분이었죠. 그렇죠. 예. 대통령이 벌써 예우를 해줍니다. 그죠? 예. 기자가 대통령을 예우해 주니까 대통령도 기자를 예우해 주는 겁니다. 예. 근데 미국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대통령에게 질문할 때 대충 어떻게 합니까? 미리 짜고 하는 건 아니죠? 절대 없습니다. 예.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이 impromptu 즉석으로 질문을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서면으로 물어보면 이제 대통령이 선별해가지고 답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즉석으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 준비 없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질문을 사실은 이 기자가 질문하는 직업인데 어떻게 보면 질문이 답변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질문하는 거 보면 그 기자의 수준을 알 수 있는데 미국 기자들의 질문은 대충 패턴이 어떻습니까?
이제 첫째 신문사 기자들은 질문들은 좀 복잡하고 어렵고 그래요? 예. 그렇지만 이제 텔레비전 기자들의 질문들은 좀 단순하고 짧게 답을 할 수 있는 짧게. 예. 그 이제 백악관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문구를 얻어내는 목표. 그렇죠. 그 목표를 아주 lowest common denominator, 그러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 주제로 뽑아서 텔레비전 기자들이 먼저 물어보기 때문에 예. 텔레비전 기자의 질문 스타일과 신문 기자의 스타일이 좀 다르답니다. 예, 확실하게 다릅니다. 예. 무엇보다도 텔레비전은 한마디 뉴스가 있는 코멘트를 대통령으로부터 따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이 뉴스의 정의는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그 옆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정의이기 때문에 그 기자가 자기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을 쓸 수 있으면은 그날은 특종을 한 거죠. 특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가 될 만한 말을 뽑아낼 수 있는 질문을 던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뒤에는 아주 이제 무서운 그런 의도가 들어있죠. 그렇죠. 대통령이 답을 대변인실을 통해서도 안 하는 답을 대통령으로부터 하게끔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문답을 하다가 어느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에 무력 침공을 할 때 미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적석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도 군사 개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아주 큰 뉴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미국 정책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strategic ambiguity 그걸 유지했는데 그걸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그 질문 성공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이 공식적이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기자들하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답변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 익숙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넘어가신 겁니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미국 국무부가 나와서 수습하느라고 좀 애를 먹더라고요. 자, 이 정도로 하여튼 질문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질문해서 만족할 만 답이 안 나오면 추가 질문도 합니까? 그렇죠. 항상 팔로우업은 이제 그 기자가 assert, 얼마만큼 집요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또 기자들의 역할이고. 그런데 기자와 대통령과의 관계가 제일 나빴던 때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 아닐까요? 그때는 소위 engaging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기자하고 engage면 싸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의 꼬투리로 engage 하면서 이 화두를 바꿔버리는 그런 화법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조금 문화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을 편파적으로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CNN 기자한테는 아주 적대적으로 이야기해요. 그게 소위 unprecedented,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보이지 않아야 되는 모습을 그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선별적으로 이 어떤 특정 언론사를 선호하고 그런 것을 노골적으로 보이신 게 그게 상당히 유치해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불만이 많으시고 특히 한국에 와 있는 특파원들이 불평을 토로한 걸 봤습니다. 첫째는 너무 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뭐 이렇게 묻는 사람, 두 가지, 세 가지 묻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견해를 넣어서 질문해요. 어떻습니까, 미국은?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독자를 의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독자들이 알고 싶은 질문을 합니다. 독자들이 알고 싶은. 독자들이 지금 대통령한테 무엇을 물어보고 싶을까? 그 질문을 하지 기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없습니다. 기자가 의견을 보였을 때는 더 이상 기자가 아닙니다. 운동권이 되죠. 운동권이
그래서 그 영어로는 advocate이라고 그러는데 advocate이 되면은 더 이상 저널리스트로 우습게 알아버리죠. 예. 예. 그러면은 기자는 뭐 팔레스타인 문제라든지 예. 또는 흑백 갈등이라든지 종교 갈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절대 자기 의견을 보이면 안 되네. 그렇죠. 예. 또 원래 기자라는 직업이 전문가나 예. 그 주제의 이야기를 네. 이 풀어서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직업이지 그렇죠. 자기 의견을 내놓는 것은 칼럼니스트나 그렇죠. 소위 사설 쓰는 사람입니다. 예. 언론사에서도. 그래서 그 op-ed 부서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자기 개인 칼럼을 쓰는 사람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기자들은 스토리텔링을 얼마만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복잡한 현안을 설명할 수 있나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언론을 보면은 특히 신문을 보면은 칼럼과 사설은 견해가 분명하고 예. 그러나 일반 이 보도 기사는 공정하고 이런 거죠. 당연하죠. 예. 거기에는 이제 높은 벽이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예. 그 신문사 안에서도 서로 예. 그리고 기자가 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그 주제를 취재를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 왜냐하면은 벌써 한쪽에 평양하는 의견을 본인 칼럼을 쓴 기자는 그 서브젝트, 그 서브젝트를 취재를 더 이상 안 시킵니다. 안 시킵니까?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의 입장이 많잖아요. 노출됐기 때문에 예. 그 신문이 공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자들은 칼럼 쓰는데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역시 미국 언론이 세계 어느 언론보다 다른 점은 사실 확인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 확인에 대한 엄격한 어떤 기준, 예. 그건데, 그 확인을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그 사실을 판명하는 기준이 기자가 직접 목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 기자가 목격한 건 사실. 예. 기자가 목격 못했을 때 목격한 사람을 그렇죠. 인터뷰를 하면은 또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two independent source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두 사람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이 사람. 예. 그래서 세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사실로 이제 편집자가 허용을 합니다. 그 에디터가. 그 다음에,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에디터가 자기의 명예를 걸고 그걸 검토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펜타곤에서 나온 서류를 예. 아무도 확인을 못 해줄 경우에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편집자가 확신이 갔을 때는 자기 명예를 걸고 그걸 같이 확인을 해주죠.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전할 때 이거 인용 부호 안에 정확하게 넣는 겁니까? 그렇죠. 예. 설사 그 말이 틀리더라도. 예. 왜냐하면 그 코테이션, 그러니까 말한 것을 그대로 따서 쓸 수 있는 것이 그 사실 전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푸틴이 그 자리에서 없애야 된다는 그런 식의 말씀하셨잖아요. 본심을 보였는데 본심을 표명한 것이 그대로 보도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필터가 들어가면 안 되죠. 예. 그럼 이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은 상당히 공방전 양상이 많겠네요. 그래서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컨퍼런스란 말은 서로 디베이트, 서로 논쟁을 하는 장소라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교육 방식이 토론을 많이 시키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입장을 항상 좋은 논리 가지고 펼쳐서 남을 설득하는 그 소통력을 학교에서부터 배우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구비 조건이 디베이트에서의 퍼포먼스입니다. 토론장에서. 토론을 얼마나 잘하냐. 예, 그 토론에서 얼마만큼 소통을 잘하는 그 후보가 각 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 이 대통령 선거 토론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국 정치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 토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토론을 잘하려면은 말을 잘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죠? 말보다 논리가 뚜렷해야죠. 말 잘한다는 게 이제
뭐 말을 번들을 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 논리죠, 그죠? 그렇죠. 논리를 뒷받침하는 또 사실 예. 이런 게 잘 이렇게 겸비되고 그걸 또 발표하는 기술이 또 있어야 되지. 당연하죠. 예. 자, 이런 것을 미국에서는 이 교과 과정에서 이걸 좀 반영을 합니까? 가르칩니까? 반에서도 배우지만 이제 디베이트 팀이라고 각 학교마다 있습니까? 그런 디베이트 팀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이제 대학교 가면은 critical thinking 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평적인 사고로 말을 분석하는 그런 능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고에 나오는 문구가 사실이 아니고 뭘 주장했을 때 그것을 소위 구분해서 이해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인문학에서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죠.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이 거의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정선거로 졌다고 해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주장을 하니까 그 중계를 하던 방송 중단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거짓말을 했는데 그때 그 시청자들을 생각해서 시청률이 높다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공짜로 그 에어타임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팩트 체킹도 실시간으로 못 하면서. 근데 이제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나서의 그 책임을 다들 각성을 하고 언론이 특히 이제 텔레비전 미디어가 거짓말을 할 때는 즉각 팩트 체킹해서 밑에서 보여주고 방송을 컷하고 중단하는 그러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언론이 사실 지난 대통령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변했습니까? 언론 환경이 더 좋아졌습니다. 더 구체적인 비평적인 사고를 가진 기자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 본연의 자세를 지금 미국 언론이 더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언론은 미국의 정통 언론이 됐죠. 치면은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CNN,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이런 정도의 신문이고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신문도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하는 게 그게 뼛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의 기자들은 가장 최근에 자기가 보도한 내용으로 자기를 평가받기 때문에 어떤 신문사에서 있든지 또 어떤 신문사를 이직을 할 경우에도 그동안의 모든 보도했던 내용에 대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self-regulated 됩니다. 자체에서 기자들이 그 기준을 유지합니다. 시골 그 시티 카운슬, 시골에 있는 그 시의 회의에서부터 시골 스포츠, 거기서부터 이 리저널, 그다음에 주, 연방정부, 그런 과정이 똑같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팍스 뉴스는 상당히 편파적이지 않아요? 원래 그랬는데, 그 팍스 뉴스는 사실 뉴스로 보지 않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 임기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키워주시면서 이게 지금 원래 3대 텔레비전이 ABC, NBC, CBS였는데 이제 팍스까지 4개로 됐습니다. CNN은 안 들어가고요. CNN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시청률이 팍스 뉴스 다음 CNN이죠, 지금. 그게 올락날락 하는데 백악관의 그 앞자리 좌석에 보면은 지금 그 MBC, ABC, CBS, 팍스가 첫 좌석 앉고 두 번째 좌석에 이제 CNN이 들어갑니다. AP통신하고 로이터하고. 자, 이제 이런 미국 언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정치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게 2020년 11월 대선에서 아주 큰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부정선거로 졌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2021년 1월 6일에는 선동된 이 폭도들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의회로 쳐들어가서
몇 사람이 죽고 하는 이런 난동이 있었고, 그래서 하원이 2차례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영향력이 공화당에서 여전히 강하다. 이거 한국 사람으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 공화당이 당으로서의 소위 공중 분해를 했습니다. 예, 그 맥케인이나 그런 아주 유력한 상원 의원들이 없어지면서 예, 지난 대통령 임기 동안에 원래 공화당 당원도 아니었던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이 되면서 공화당 내에서의 내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 한 30%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후보들이 곳곳에서 나오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도 이걸 주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가 공화당원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원래 민주당에다 계속 선거 자금 주고 그러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화당 하면은 미국적 가치를 수호한다. 이 민주당은 그래도 상당히 국제적 시야가 넓은 정당인데, 그래서 미국적 가치의 가장 핵심은 정직성이다. 이걸로 봤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국민들의 한 30%, 공화당원 중에 한 70%가 아직도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억울하게 떨어졌다는 그 음모론을 믿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인터넷 시대에 와서 주류 언론에서 보도 안 하는 내용들을 쉽게 접하면서 특히 이제 전직 대통령이 그것을 자기의 사업 도구로 쓰고 있거든요. 그분이 계속 기금을 모으다 보니까 똑같은 주장을 할 때 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느냐 이겁니다.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극소수가 넘어가는데 이제 거기에도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 가지 이슈만 자기가 그 후보하고 맞으면은 그 후보를 지지하는 소위 single issue candidate 그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이제 이 전직 대통령하고 연계해서 아직도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공화당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세계 보수 정치 세력의 가장 중심인데, 그래서 한국의 보수 세력도 공화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민주당을 싫어하고. 그런데 이게 한국의 보수 세력과 미국의 보수 세력의 공통된 문제가 이 음모론입니다. 한국에서도 2020년 4.15 선거에 부정투개표가 있어가지고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대패를 했다라는 음모론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게 사전투표 반대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2020년에는 또 트럼프 지지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억울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보수 세력 안에 이런 음모론자들의 일종의 공동전선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공화당에서는 대부분 근소한 차이로 당의 공천을 받는 그런 후보들이 이제 트럼프 반대 발언을 했을 경우에 그 잊어버릴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이 아예 함구하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비공개적으로는 더 이상의 그분이 아무런 소위 가치를 더 이상 공화당원들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음모론자들은 우선 결속력이 강합니다. 그죠? 결속력이 강하니까 이 음모론자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선거에서 불리해진다 하는 공포감을 국회의원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론을 정면 비판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론은 요새 SNS의 발달로 더 확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게 한국이나
미국의 앞으로의 정치에 있어서 큰 이 도전적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류 언론의 책임이 더 막중합니다. 항상 그 진실에 대한 스탠다드를 기록으로 남기는 주류 언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튼튼합니다. 전번에 우리 강영원 기자를 모신 것은 주로 백악관과 한국의 청와대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고, 그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5월 10일 취임하면서 청와대는 이제 대통령실로서는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용산 시대가 열렸습니다. 즉,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 기능이 이전돼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측할 수 있는 미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항상 그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새 대통령이 들어오고 또 어떠한 방식의 나라가 운영될 거라는 그러한 그 나름대로의 그 전통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린턴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 취임하시는 날, 취임식 날 그날 아침까지 백악관을 지키시고 취임식 장소에 갔다가 거기에서 부시 대통령한테 넘겨주고 떠나시고, 그날 오후에는 똑같은 백악관에 부시 대통령이 들어오는 그런 승계가 나름대로의 그 전통이 딱 성립이 됐거든요. 예, 이제 그랬을 때 나름대로의 그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성공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이동 경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비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자동차가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쓰레기통들이 버스 정류장에 있는 쓰레기통까지 포함해서 다 제거됩니다. 임시로.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나간 후에 그 쓰레기통이 다시 또 원상복귀되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쓰레기통이 너무 없어가지고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방문하는 줄 알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한국에서는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고 쓰레기통을 없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대통령 출퇴근하지 않죠? 않죠. 백악관에서 일어나셔서 걸어서 바로 집무실로 가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를 겸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도 출퇴근하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프랑스도 엘리제 궁에다 공관과 집무실 같이 있고, 그죠? 멕시코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터키의 에르도안도 그렇고, 그러다가 보니까 대통령 궁은 다 큰 건물입니다. 아주 잘 지어요. 최근에 지은 게 이스탄불에 있는 에르도안, 이스탄불이 아닙니다. 앙카라입니다. 앙카라에 있는 그 수도가 앙카라니까 그건 뭐 한 몇십억 달러 들여서 지은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그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대통령 궁이 그렇게 클 수밖에 없다는 걸 그 가난한 나라도 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국방부 청사로 쓰던 걸 그냥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궁으로서 지금 쓰고 있는데, 뭔가 이게 과연 영구적 건물이냐 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원래 용산의 미군 기지에 환경 오염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해결됐습니까? 그 반환받는 과정에서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건 당장 반환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로 지어야 한다. 특히 이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출퇴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미국 대통령의 동선은 미리 노출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통령이 어디로 이동할 때 보통 차에 타고 가면서 알려줍니다.
기자들에게. 예, 비공개 장소 갈 때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에 간다는 이야기는 기자들한테도 안 하고, 예. 단 출발했을 때 그렇죠. 알려준다는 예. 거죠. 무슨 행사 있다고는 미리 스케줄이 나오지만 이동 경로는 동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선이 노출되어 가지고 우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됐잖아요. 예.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달라스에 도착한 케네디 대통령이 어떤 코스로 이동한다 하는 게 그 며칠 전에 로컬 신문에 나왔어요. 예. 오스왈드가 그걸 보고 암살을 결심합니다. 마침 자기가 근무하던 그 교과서 창고가 그 지나가는 길에 면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카빈총, 망원경이 달린 카빈총을 들고 6층 올라가서 6층에서 내려다보면서 81m 떨어진 케네디 대통령이 탄 차를 저격을 해가지고 세 발 쐈는데 한 발은 빗나가고 두 발이 케네디 대통령을 맞춘 것 아닙니까? 예. 이 동선 노출 아닙니까? 예, 예. 그러고 1981년이죠. 아마 3월로 기억되는데 그 레이건 대통령 예, 힐클리한테. 예. 암살 예, 워싱턴 DC에서. 그게 힐튼 호텔 아닙니까? 예, 호텔에서 나오다. 그 사건 난. 예, 예. 그것도 그 며칠 전에 그 뉴스가 나왔어요. 예. 거기 AFL-CIO 그 노동자들이죠. 예, 미국의 노총입니다. 미국 노총. 노동자 간부들 앞에서 연설을 한다는 기사가 나온 걸 보고 마침 워싱턴에 와 있었던 흰클리, 예. 흰클리라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청년이 호텔 앞에 가서 군청을 들고 가서 기다렸다가 쏜 것 아닙니까? 예. 예. 그것도 동선 노출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안전은 동선 비노출, 동선을 알리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동선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럼 동선을 피해갈 동선도 없어요. 딱 정해져 있는 동선이니까. 이게 5년 동안 계속 이런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다음 대통령도 그렇게 된다면은, 이 대한민국은 크나큰 안보의 취약점을 갖게 된 겁니다. 다음 대통령이 청와대로 한다고 그러면 또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가서 정치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전통이 매 대통령마다 대통령 집무실을 바꾸는 전통이 생기는 겁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되죠. 이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이 안착되지 않으면 예. 이런 불편은 해소돼야 되겠다 하면은 청와대로 다시 돌아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축 대통령궁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상태로는 오래 가지 못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그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무슨 permanent solution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그러면은 또 세금으로 또 건물을 짓고 그러려면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선 이번 청와대 이전 자체가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한 게 아니고 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 게 아니니까 예. 또 이것도 나쁜 선례를 만들었어요. 미국에서는 그 소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실행하는 그 모든 정책은 다음 대통령이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위치로 돌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움직이면은 반드시 기자가 따라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풀 기자죠. 근데 풀이라는 의미는 전체 몇십 명을 못 데리고 가고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데리고 간다는 말입니다. 예. 거기에는 매번 거기에 따라가는 기자들이 바뀌죠. 예. 예. 그럼 10명끼리도 서로 경쟁을 합니까? 그렇죠. 똑같은 장소 가지만 항상 결과물은 서로 다릅니다.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사진 기자들만 하더라도 먼저 온 사람이 선착순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남의 카메라를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그런 일 없습니다. 자기 사진은 자기가 찍고 또
그 준비도 철저하게 못한 기자들은 또 낙종하고, 예. 항상 이 어떤 이벤트도 어떤 상황에서 미리 사진 찍을 건지 미리 계획을 하고 두서너 시간 일찍 도착해 있는 기자들이 보통 특종을 하죠. 이 대통령이 탄 차량은 비슷한 차가 여러 대가 갑니까? 항상 똑 비슷한 두 리무진이 갑니다. 아, 두 그래서 어떤 리무진에 타셨는지 모르겠고, 모르고. 예. 그래서 보통 대통령이 한 차에 타 있고 프레스 세크레터리가 두 번째 차에 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느 순서로 그 바뀔지 아무도 모르고. 그럼 경호관들은 어느 차를 타고? 경호들 바로 그 뒷차입니다. 바로 그 뒷차. 그래서 한 5번째 차가 우리 기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통령이 서자마자 우리가 내리는데 내려서 뛰어가서 대통령이 그 차에서 내리시는 모습부터 기록하려는데 그래서 웬만한 체력 안 가진 사진기자는 그 일을 못합니다. 못합니까? 예. 그러면은 대통령이 주무셔야 기자도 자겠네.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나가서 다른 것에 행사에 참석하신다. 그러면 대통령이 백악관 돌아와서 안전하게 올라가실 때까지는 아무도 퇴근 안 합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백악관은 우리 기자실은 24시간 아무나 들어가서 일합니다. 예. 또 왜냐하면 또 미국에서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무슨 크라이시스가 생겼다. 그러면 새벽에라도 와서 거기에서 또 이 방송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기자실은 항상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나 그럴까요?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째로 공식적으로 특별한 기대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영부인은 선거로 당선된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로 쓸 때도 항상 소문자로 First Lady 씁니다. 소문자. 예, 신문이나 매거진에 항상 소문자로 First Lady라고 쓰고 대통령은 대통령은 President는 대문자 P로 쓰죠. 대문자. 예, 그래서 그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로 First Lady입니다. 예, 그래서 First Lady가 하는 모든 것은 그냥 optional, 덤이기 때문에 취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일을 만들면은 뉴스가 되고 일을 안 만들면 뉴스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은 항상 따라가는 건 아니죠. 외국 방문할 때는. 아니죠.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 부인은 한국에 안 왔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자기 직업이 있고 하는 일이 있으시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가시죠. 우리나라가 이 부부 동반이 많은 것 같아요. 외국에 갈 때. 예. 어떻게 이런 전통이 생겼는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퍼스트 레이디는 별도 방에 있죠? 자기 집무실이 이스트 윙에 있습니다. 있죠? 예, 스타프들이. 그리고, 말하자면 비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지 개인을 위한 건 아닙니다. 또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은 예산에서 나갑니까? 그거야 다 증명해야 돼. 미국에서는 보통 $25 이상은 뭐 영수증이 항상 있어야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경비든지 관리에 따라서 다 추적이 돼야 돼요. 사적 용도는 물론 사비로 하고. 사비로 써야 돼요. 예. 옛날에 어느 대통령인지 모르겠는데요. 전화로서 일종의 선거운동 비슷한 걸 하기 위해서 전화를 많이 썼다는데 그 전화를 이 백악관 공용 전화를 썼다 해가지고 비판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전화까지도 그렇게 엄격하게 합니까? 백악관에서의 들어가는 경비는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기록이 남아야 되고 백악관에 누가 들어와서 누가 대통령 만나고 간 기록이 항상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기자들이 Freedom of Information Act라고 그렇죠. 자료 법적으로 요청해서 받아냅니다. 자료 공개를 하시고. 그 Freedom of Press가 항상 상법이니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항상 상법이다 보니까 어떠한 규제보다도 언론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항상 공개돼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들의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면 그 경비는? 보통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그걸 잘하셨는데, 후원 기업들이나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 그래서 그날의 행사는 어떤 기업에서 후원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공개로 하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그 회사는 이제 대통령한테 자기가 그걸 도네이션을 한 걸로 처리가 되고 세무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 국가 예산으로 집행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백악관에서 있는 많은 파티는 사비로 이렇게 사비로 하는 예. 국가 돈을 안 합니다. 사비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그 제한된 월급에서 쓰진 않을 거고. 그거 아니고 후원자들이. 후원자들. 예. 후원자. 예.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네요. 그렇죠. 투명성이 있죠. 기록이 다 남고. 예. 미국 대통령이 처음 취임을 하면은 보통 그 부인이 네. 미국 백악관의 그 내부를 뭐 단장을 한다든지 분위기를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가끔 기사가 올라오더라고요. 예. 제일 유명한 게 제클린 케네디가 들어갔을 때 뭐 백악관의 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뭘 했는지 뭐 하는 그 기사가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런 걸 해도 괜찮습니까? 그 내부 개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 내에서 예산을 쓰는 거죠. 예. 그러나 백악관 건물을 용도를 바꾸고 새로 뭐 건물을 하나 갖다 붙이고 방을 하나 더 만들고 하는 이런 거는 좀 어렵겠죠. 그것은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이라고 예. 의회하고 백악관하고 별개의 국가 조직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국가 부동산을 다 관리하는데, 그런 부서가 있구나. 예, 거기에서 예산 짜가지고 합니다. 그건 임기 내에 대통령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커튼 색깔이나 카펫 색깔이나 그런 선호도는 반영을 할 수 있겠지만, 규칙적으로 쓰는 그런 보수나 업그레이드나 그런 것은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에서 예산 나와서 합니다. 의회에서 그걸 또 승인을 하고. 근데 이 기자와 권력자는 이 숙명적으로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서로 공손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서로 존중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태도가 공손한 거죠. 아, 태도는 공손해야 돼. 존중하고. 예, 그래서 아무리 워싱턴에 보면은 상당히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데 예. 사람들 대한테 상당히 따뜻하게 대합니다. 아. 인사가 바르고, 예, 그러면서도 숨은 소위 의도는 매우 노련할 수 있겠지만 항상 서로 인사하고 적하고도 항상 얘기하고 의회에서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수를 감추고 있더라도 웃고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가끔은 서로의 그 의도하는 이해가 맞을 때는 또 초당으로 협력을 하죠. 같은 법안도 만들어내고. 예. 근데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 모임 중에서 왜 기자들이 주최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가지고 주로 농담을 하는 그런 모임이 있죠. 예. 그게 무슨 모임입니까? 그게 이제 Annual White House Correspondents Club 그 디너인데요. 예. 전번 대통령은 4년간 한 번도 안 가셨습니다. 아, 트럼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조롱거리가 되거든요. 그날은 대통령을 바보 만드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코미디언들도 그날은 대통령에 대해서 농담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셨죠. 예. 그 중간되는 거 몇 번 봤는데 우선 대통령부터 웃기기 시작하던데요. 그렇죠. 그날은 아주 모든 걸 다 솔직하게 하고. 예. 재미있게 얘기하시죠. 예. 그럼 그날 좀 대통령이 실수해도 기자들이 별로 그날은 실수 아닌 의도적인 실수를 합니다. 트집 안 잡겠네. 트집이 아니라 그날은 다 즐기는 날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이런 소통을 잘하고 기자들과 사이가 좋았다기보다는 막 기자들 잘 이용한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이 사람 뭐 유머 감각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보통 직장이나 어떤 걸 하더라도 인터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에서 잘하면은 직장도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입사도 되고. 그렇죠. 또 정치인은 미디어 인터뷰를 잘하면 당선이 되고,
또 디베이트에서 퍼포먼스를 잘하면 예, 대통령까지도 되고 그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 레이간 대통령은 이제 그 센스 오브 휴머, 유머 감각을 잘 가지고 계셔서 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예. 그 인터뷰 하니까 이게 대통령 인터뷰만 생각나는데 가만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인터뷰를 잘해야 출세하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얼마만큼 소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뷰와 토론입니다. 그죠? 저기 대학 졸업한 졸업장보다 포트폴리오보다 더 중요한 게 인터뷰입니다. 예. 그럴수록 말하는 기술, 글 쓰는 기술은 물론이고 말하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 체계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한국 정치인들이 말하는 기술이 참 수준이 낮거든요. 선택하는 용어가 상스럽고 또 부정확하고 거기에 교양이 없고 또 무엇보다도 한국 정치판에는 이 유머가 없어요. 예. 근데 미국의 공인들은 연설을 할 때 일단 유머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관객의 주의를 이끌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웃게 된다. 예.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제 뉴욕시에 그 유지들이 모여서 하는 그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후보로 가서 그 밋 람니 후보하고 같이 동시 참석해서 한 얘기가 나는 쓸 수 없는 미들네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뭐죠? 오바마 대통령의 미들네임이 후세인입니다. 아, 맞다. 그래서 그분은 그걸 갖다 공개적으로 쓰지도 않지만, 예, 그 장소에서 나는 쓸 수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버럭 H 오바마입니까? 그렇죠. 아, 예. H가 후세인입니다. 예, 예. 그래서 공식 문서에는 후세인이라고 써 있는데,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서는 그 이름을 안 씁니다. 저는 맥케인 상원의원 장례식 중계를 제가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키신저도 나오고 그 부통령 했던 리버먼이죠. 리버먼도 나오고. 조 리버먼. 저 누굽니까? 노스캐롤라이나에 유명한 상원의원 있잖아요. 무슨 그레이엄? 그램. 린지 그램. 린지 그램.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오바마, 부시 두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예. 초당적으로 다 참석했습니다. 아주 그 장례식 모양이 참 근사했는데 부시 대통령이 이야기한 걸로 기억되는데 결국 최종 승자는 맥케인이었다. 왜냐? 여기에 맥케인과 경선에서 이긴 나도 있고 또 선거에서 이긴 오바마도 있지만 우리 두 사람이 다 지금 맥케인 칭송한다고 바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근사한 장면이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그 유머가 이렇게 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적답으로 많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예상치 않았을 때 사람을 웃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대단하죠. 근데 그게 천부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고 레이건 대통령이 공부를 했답니다.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여준 걸 봤습니다. 이 중요한 이 유머를 적은 카드가 있더라고요. 카드가 한 2,000장이 있었답니다. 그래 항상 외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닉슨 대통령한테 이 공화당 예선에서 떨어진 후에 그분이 대통령 준비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닉슨은 좀 유머가 없는 사람이죠. 없을 뿐만이 아니라 기자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아, 닉슨이 기자들을 싫어했어요. 기자회견은 아마 최고로 조그만 대통령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백악관에서 사임하고 나갈 때도 이제 그 기자들한테 좀 저주스러운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 참 역시 기자와 친한 대통령이 잘하는 대통령이네. 소통을 하니까요.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한테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담화를 해도 국민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데 기자들은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해서 하기 때문에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대통령이 저런 말 했다 하고 독자들이 알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게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예. 저 유튜브에 보면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레이건 대통령 취임한 직후에 기자회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전임자 카터 대통령 탓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유명한 기자인데 그 사람 백악관 출입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하기를 이 대통령께서는 자꾸 민주당 탓을 하는데 그러면은 본인이 잘못한 거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네.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즉시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민주당원이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와 웃더라고요. 예. 그 정도 유머감과 있어야 이게 예, 그렇죠. 예. 정치판에서 예. 좀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를 나름대로 잘 풀고 계신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임기 때부터 미국의 오일 셰일 가스라고 그렇죠. 바위를 갖다 뜨거운 열로 예. 녹여서 기름을 빼내는 그런 웰들이 그 당시에 원유 가격이 생산 가격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문 닫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원유 생산량이 확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원유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것은 이미 전직 대통령 임기 때 그 일이 생겼거든요.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오일을 안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지금 이 모든 휘발유값 올라간 거에 대한 책임을 바이든 대통령한테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의 공방전은 계속됩니다. 그렇죠.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혹시 보셨습니까? 예, Dead Poets Society. 예. 로빈 윌리엄스죠. 예. 그분 참 자살했습니다만. 예, 안타깝게도 우울증으로. 예. 그분 자살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애도하는 성명서를 낸 걸 제가 기억나는데, 이 시인이 죽어버리면 그 사회는 참 각박하고, 그죠? 예. 메마르게 되는데, 한국은 이 죽은 기자의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자가 죽어버리면 그 사회는 그냥 암흑이 돼버리고, 진실과 거짓말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죽은 기자의 사회가 안 되려면은 기자들이 이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진영 논리라는 것은 나는 좌파니까 무조건 좌파를 옹호한다. 나는 보수니까 무조건 보수를 옹호한다. 나는 윤석열 지지자니까 윤석열 잘못한 것까지 다 옹호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패싸움이 되고 여기는 기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좌우 대결이 극심하다가 보니까 언론이 더구나 보수 언론까지도 이 진영 논리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난 게 윤석열 당선인이 무리하게 추진한 이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 거의 비판을 하지 않고 막 박수 부대로 전락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언론도 막 전혀 진영 논리에 안 빠진다고 볼 수 없겠죠. 저는 팍스뉴스는 전형적인 진영 언론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엔터테인먼트이지 뉴스가 아닙니다. 아, 그렇게 봅니까? 예, 예. 그것은 오락이죠. 시청률 높잖아요. 그래도 지상파 ABC, NBC, CBS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예, 케이블은 아무래도 적습니다. 미국에는 기자 출신 정치인이 많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 거의 없습니까? 예. 우리는 언론 출신 국회의원도 많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언론인 출신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언론은 지금의 언론과 사명이 달랐습니다. 이 강 기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본 생각이 나는데요. 일본에서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검사는 이 정치 부패와 대기업 부패를 수사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악을 수사를 하니까 어떻게 수사 대상인 정치인이 되겠느냐 해가지고 그건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 기자 말씀을 들으니까 미국에서는 이 기자가
일본의 검사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정치인을 견제를 한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어떤 직업윤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이제 정치인들은 보통 그 오래 하다 보면 부자가 되는데, 그 기자들은 이제 그런 위선적인 것을 평생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미국 기자들은 월급이나 생활 수준이 부유층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지역 신문에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봉급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전국지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웬만큼 받죠. 예. 그런데 결국 미국 기자들도 돈벌이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 일반화 얘기하는 것은 항상 위험하지만 돈을 벌려는 사람은 사업을 해야지 기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정신이 아직 남아있군요. 그렇죠. 다만 미국도 이제 이 방송 앵커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월급 많이 받잖아요. 그 사람은 계약제지 않습니까? 계약제. 예, 2, 3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신문사 직업같이 종신 직장이 아닌 자리에서는 항상 보수가 높아 보이지만 또 그 보수를 협상한 에이전트하고 나눠 먹기 때문에 사실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예. 오늘 이야기가 주로 기자와 권력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사실은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한 그 원인은 언론 자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자 출신이고 이분이 언론 자유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6.25 사변 3년간에 한국에서는 언론 검열이 없었습니다. 네. 놀라운 사실이죠. 네.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공산당과 싸우는데 공산당과 싸우기 위해서 언론 자유를 제약하면은 우리가 왜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적석에서 언론 검열을 금지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6.25 중에 한국 언론은 군대가 잘못한 거, 군인이 무슨 양민 학살한 것까지 아주 철저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단기간 내 이런 민주주의를 만들었는데 지금 한국 언론이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강형원 기자를 모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미국에서의 언론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 그것은 최상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취재하는 내용은 누가 지우라고 할 수도 없고 공개적으로 초상권을 주장하거나 그럴 수도 없고 법원에서 영장을 가지고 와도 우리가 안 내놔도 됩니다. 예. 한국에서도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 그것을 존중받는 그렇죠.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일반인들이 길거리에서 자기 초상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그런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그게 수정헌법 제2조? 그렇죠. 2조죠. 예. First Amendment. 예. First Amendment 첫 번째로 Freedom of Press입니다. 그 수정헌법 제1조입니까? 예, 1조입니다. 나는 2조인 줄 알았는데. 예. 제1조, 수정헌법 1조. 제2조는 그거 아닌가? 무기 소유. 예. 예. 그러니까 수정헌법 1조는 언론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그렇죠. 아무도 이 언론 자유는 손댈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예. 그래도 언론 자유를 남용해가지고 명예훼손하면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은 또 처벌이라기보다는 손해배상은 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의도를 갖다가 증명을 해야죠. 그래 고의적으로 했다. 예. 두 번째가 요새 한참 쟁점이 되어 있는 총기 휴대. 네. 총기 휴대도 언론 자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 사람들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자기 집을 침입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Second Amendment입니다. 총기 가지고 자기 문을 자기가 안 열어도 되는 그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적인 권한,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게 총기 소유입니다. 이 모든 바탕에는 개인의 존엄성이죠. 예. 집단의 존엄성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유래한 이런 미국 민주주의, 그 미국 민주주의를 따라가는 한국 민주주의, 그 핵심에 있는 언론 자유, 그리고 기자의 의무에 대해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